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야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과연 20대 국회 협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또 진수희 전 한나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화두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개혁 동력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개혁 동력을 받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죠. 문재인 정부는 특별하게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개혁 과제를 요구받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의 개혁은 국회에서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개혁 법안들이 처리가 국회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 개혁 정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문재인 정부 안에 상당히 팽배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개혁 법안, 이 문제는 어차피 대통령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걸 겪으면서도 칼을 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동은 걸린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이것을 부의하겠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까지 보면 문희상 의장이 참 신의 한 수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주당은 10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희상 의장은 양쪽의 어떤 편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 운영상 어느 편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서 법사위에서 약 한 33일 정도를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해봐라라고 네. 시간을 주어서 12월 3일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월 3일 부의 일자가 되면 12월 11일까지 아마 정기국회가 될 텐데 그 3일에서 11일 사이에 한 두세 차례 본회의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네. 거기에 아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게 돼야 되는 이유가요. 12월 17일 날은 또 내년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의 야사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야사당이 합의한 게 선거법 처리와 이 사법개혁법 처리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17일 그 이전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이것이 그 선거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해석되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내년입니다. 선거법은 1월 25일, 또 검찰개혁법안은 1월 31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희상 의장께서 12월 3일을 부의 날짜로 못을 박은 것은 여야 간에 협의할 시간도 주고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3일에서 11일 사이에 이 법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것이다, 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라는 게 상정하기 직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정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 상정을 하면 되는 거죠. 부의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네, 어렵죠. 근데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현 정권의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았던 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중차대한 검찰개혁을 정말 정권이 힘이 썼든 대통령 지지율이 80%
50%가 넘어가던 그 정권 초기에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에는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년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까지 오면서 이 검찰 개혁이 시간에 쫓기게 된 그 배경에는 결국은 정권 쪽에 책임이 저는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12월 3일 부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거를 다 처리하겠다라는 의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문 의장께서는 앞으로 주어진 한 40일여간 네. 좀 여야 간에 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해 보라라는 그런 굉장히 선의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이 그동안에 공수처 절대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른미래당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공수처의 이름을 부패수사처로 바꾸고 기소권을, 그러니까 수사권만 갖는 기소권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이나 그 위원들을 그러니까 처장이나 위원들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받는 이런 정도의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 협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만약에 끝끝내 검찰 개혁 그 소위 공수처 설치 이거를 그 해내고 싶으시다면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지금 이게 또 더 어려워진 거는 선거법 개정안이랑 또 같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하고 또 민주당이 상대해야 할 야당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야당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네. 난제 중에 난제고 선거법까지 얽혀 있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 정도의 그 힘든 일이라서 지금 사실 20대 국회가 뭐 한 거 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놓고 남은 40일 동안에 이 고차 방정식을 과연 지금 국회의 능력이나 그 협치 이런 분위기로 볼 때 과연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네.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붙이기 전에 부의하기 전에 이제 한 40일 정도 이 시간 동안 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라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예. 있다면 또 예. 합의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더 풀기 힘든 것과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거법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수 확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 이건 또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300명 기준으로 총 예산을 동결해 놓고 그 안에 10% 정도 늘리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도 국민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세요. 네.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일단 합의돼서 나온 것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협의를 할 텐데 우선 제가 예상해 보건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합의라기보다는 아마 합의를 시작하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해보면 의원 정수가 10% 정도 느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신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국민의 눈높이나 현실을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지역구 225와 비례대표 75석으로 지금 돼 있는 그 네. 합의가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를 적당한 어느 선 예를 들자면 지역구연을 한 240석 정도 그 정도 합의를 하고 비례대표를 조금 더 조정하는 네. 이러한
그런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은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정식에 또 하나의 방정식을 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아예 비례대표제도 당론으로 폐지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여지가 정말 더 없어 보이는 것이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초에 그 4월인가에 패스트트랙에 그 공수처 설치하고 그러니까 저기 검찰 개혁 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같이 올렸잖아요. 네.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분명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의원 정수는 300석 유지하면서 거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이게 합의 사항이고 국민에게 발표한 사항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저런 논의를 지금 와서 저렇게 꺼내면서 주도하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뽑아준 분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의 대의기관이 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를 저렇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는 자체도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논의는 네.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300석 한도 내에서 준연동형 약속했었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논의해야지 거기에다가 의원수 10% 확대하는 것까지 같이 그 테이블에 얹어서 논의를 하면 이건 정말 국민들에 대한 이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검찰 개혁안이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과도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예산안까지 묶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빅딜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을 보면요. 선거법 개정안을 11월 27일에 부의하면 12월 2일에는 또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있습니다. 또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하면 이게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폐회하니까 이 사이에 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빅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3 체제가 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보면 거기에서는 예산안은 12월 2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라는 합의가 네. 있는 것으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의원 각자, 각 정당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이나 자기 정당의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을 해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것이 연계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생각도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추측 예상을 해보면 이런 수를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협상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12월 아까 전에 예측한 대로 법정 시한은 좀 넘기더라도 12월 3일에서 11일 사이에 두세 차례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일괄 상정을 해서 처리할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안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틀림없이 합법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예. 이 처리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상정해서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셈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3+3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별도로 처리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인데 참고로 작년에는 12월 8일인가 9일인가에 처리가 돼서 법정 시한보다 8일간이 더 늦어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12월 6일 날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에 더해서 예산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트랙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복잡한 셈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간단히 예상은 해주셨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발언권을 갖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제 전망하십니까? 온갖 가능성이 다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세 가지 안 있잖아요. 예산안과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이거는 서로
빅딜을 통해서 주고받기 할 법안들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따로따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선거법 개정안하고 검찰개혁안을 같이 올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 성질이 다르고 그 본질이 다른 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다 동의하는 룰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그거를 다수결 처리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예산안까지 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빅딜을 한다? 빅딜 하려고 그러다가 세 가지 다 아무것도 안 되는 폭망하는 쪽으로 가면 여당이 엄청난 부담을 저는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만 해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00조가 넘는 슈퍼 울트라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대 재정이 마중물의 효과를 내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로 이어지면 이건 굉장히 참담할 수가 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거는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집중해서 내년 예산안 잘 따져야 하고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약간 소모성, 또 복지 예산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좀 심사를 해서 그건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검찰개혁안은 검찰개혁안대로 서로 이걸 맞바꿀 성질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 뜻에 정말 반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수 의원님 네.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당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질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왜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 제1야당의 그 막무가내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반발짝이라도 걸음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수 의원님 말씀 당연하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당으로서는 또 국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복잡한데,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야당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성격들이 서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래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그 다른 야당과 어떻게 서로 협의들을 주고받고 할 것이냐, 그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결과적으로는 148석이라고 하는 과반수를 어떻게 채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구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천 준비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그 얘기를 봤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요, 하루 동안 발의된 법안이 18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제가 한 번 더 놀란 게, 이 중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182건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루 동안 법안을 쏟아낸 건가요? 글쎄요, 왜 그렇게 좀 미련한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보면 사실 법안 발의 건수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점수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발의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됐느냐의 여부, 또 당론으로 채택이 되느냐의 여부, 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16,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80몇 건을 집권 여당이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좀 받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도 사실 이건 성찰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신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선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 책임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공천 심사는 어차피 정확한 종합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 법안 통과나 이런 것과 관련된 공천 기준과 관련해 기왕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통과된 건수, 또
뭐 다른 방법으로는 발의 건수 대비 뭐 통과 건수의 비율이라든가 뭐 당론으로 채택돼서 중요한 어떤 이슈를 선점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혁신 작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재 영입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부터 해서 또 이자스민 전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인재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정권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 인데다가 지지율로 봐도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더 앞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 바깥에 인재를 영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의미 있는 하나의 카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당이 지금 첫 단추를 저렇게 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인재 영입 작업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1차 발표되는 걸 보면서 한 8분인가 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인재 영입 작업을 조금 과거에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한 분 한 분을 정말 정성껏 모신다라는 인상을 드려야 되고 저렇게 8명을 한꺼번에 무슨 백화점 물건 나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에게 감동도 별로 없고 제가 저 면면을 보면 기준이 뭘까 하는 의심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반문인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금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위주였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국민들이 감동을 할 수가 없고, 설사 민주당 정권에서 민심이 떠났다 하더라도 떠난 민심이 한국당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볼 때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인재 영입도 인재 영입이지만 이 보수 통합을 통한 이제 뭐 가치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좀 큰 틀로 성큼성큼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랄까 뭐랄까 역할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게 네. 저도 야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방금 보수 통합에 대한 목소리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측과의 통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정당의 지지율을 많이 올렸는데 어쨌든 반사 이익이 됐든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자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입장에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뭐 그렇게 할 부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그 통합의 이 키를 누가 더 쥐느냐라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게임의 룰 뭐 이런 것들에 앞서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공감 가는 또 그런 감동하는 이런 정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합 집산 같은 걸 선거 앞두고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도 총선 준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